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동차 구성품 중 엔진룸 명칭 알아보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자동차 구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다입니다. 샤시란 자동차의 차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주행의 원동력이 되는 엔진을 비롯해서 엔진의 동력을 구성하는 바퀴에 전달되는 동력 전달 장치, 주행 방향을 조정하는 조향 장치, 충격이나 진동 등을 완화하는 현가 장치, 그리고 정차 및 주차 등을 위한 제동 장치와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력 발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발생 시스템이란 자동차 엔진 또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차의 엔진은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그리고 LPG 엔진, 또 천연가스 엔진 등으로 자동차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은 본체와 부수장치인 연료장치, 냉각장치, 윤활장치, 흑배기 장치 및 시동, 그리고 점화, 충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솔린과 디젤 엔진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죠? 점화 플러그가 있다, 없다로 가장 크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압축 압력을 이용을 해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점화 불꽃, 우리 가스레인지에서 불꽃 튀기듯이 점화 불꽃을 탁 튕겨 주었을 때 그 압축된 연료와 공기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지요. 점화 플러그가 없이 순수하게 압축의 힘을 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더 큰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을 사람한테 비유를 한다 그러면 가솔린은 조용하고 고요하게 진동이 덜하죠. 폭발음이 디젤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젤과 가솔린을 놓고 봤을 때 가솔린이 디젤보다 상대적으로 진동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은 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디젤은 남자 쪽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둘의 힘의 차이를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룸 명칭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엔진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엔진룸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러면 조금 곤란하겠죠. 일반인들도 가벼운 생활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서 자기 차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때로는 내가 스스로 셀프 정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엔진룸, 즉 본넷을 열었을 때 무엇이 보이고 그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엔진룸은요, 본넷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 6, 7, 8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전자제어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부품들도 있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따지지는 않고 한번 대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요? 그렇죠. 본넷을 열었을 때 대부분 왼쪽 좌측에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바로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검정색이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파란색 뚜껑으로 돼 있죠. 부채 그림이 있으면서 그 위에 분수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저 부채가 사실은 이제 전면 유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유리에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워셔액 탱커가 되겠습니다. 워셔액 탱크.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앞유리를 닦을 때 워셔액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그 다음 와이퍼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서 전면을 닦아주게 돼 있죠. 걔를 이용하지 않고 와이퍼 블레이드만 움직이게 될 경우 어때요? 예, 전면에는 이미 낙엽도 떨어져 있을 것이고 흙먼지 모래가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물을 안 뿌리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기스가 나겠죠. 창문에 뭐 처음 한두 번이야 뭐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닦게 되다 보면 잔기스들에 의해서 시야가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워셔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2017년 12월 30일까지는 과거에 어떤 워셔액을 사용했습니까? 예, 메탄올이 들어간 워셔액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눈과 호흡기에 들어가면 자극을 주게 되고 또는 예, 그렇죠. 생식기 능력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순간적으로 기화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워시액을 물로 가늘게 쫙 뿌릴 때 그때 코가 매콤해요. 그때 이미 우리는 흡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청원도 하고 많이 제재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결국 이루어진 게 뭐예요? 17년 12월 30일쯤에 판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금지는 언제부터 됐어요? 18년 2월부터 메탄올이 아닌 뭐가 알코올 주성분이 되어 있는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법적으로 금지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워셔액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요. 어때요? 운전자가 옷에 뭐 더러운 것을 묻히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멀리 뻗어서 교환을 채워주거나 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져 있는데 동절기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어는 것을 막아주는 특수 알코올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계절용을 쓰시기도 하는데 뭐 하절기, 동절기 등을 이렇게 나눠서 쓰신다고 할 때에는 뭐예요? 동절기의 워시액은 뭐 어는 것을 막아주는 특수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차량의 동력에 의해서, 동력이 뭡니까? 크랭크 축이죠? 크랭크 축의 회전의 힘을 빌어서 조향장치 유압, 공기압 등을 이용해 핸들의 조작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 손으로 핸들을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보조적인 힘을 누가 이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유압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도와준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압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모든 오일은 어떻다? 끓는 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끓는 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포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타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탄다라는 건 유막이 파괴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얘는 4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UFC 파워 스티어링은 핸들이 무거워지는 증상은 크게 파워 펌프 및 벨트 불량과 파워 오일 누유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파워 스티어링 펌프는 과거에는 동력 핸들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엔진의 동력으로 유압 파워 핸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워 스티어링 리저버 탱크 아니면 오일 탱크라고 그냥 우리가 부르죠. 파워 펌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얘를 리저버 탱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 펌프에 오일이 적거나 또는 유막 파괴로 인해서 윤활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윤활막이 손상으로 인해서 파워 펌프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이 또 무거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파워 펌프와 크랭크 축과 물려있는 벨트가 오래되면 경화에 의해서 벨트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핸들이 돌아가는 힘과 크랭크축이 서로 밑그림이 발생을 하여 장력이 약해지게 되므로 결국 또 핸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4만 킬로라고 할 때 오일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드라이브 벨트라고 얘기를 하는 크랭크 축의 동력을 이용해 회전하는 벨트를 같이 교환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동액 및 냉각수 보조 탱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액 및 냉각수라고 얘기를 하면, 자, 부동액은 뭐고 냉각수는 뭘까요? 다른 건가요? 부동액은, 그쵸? 겨울에 어떻게 얼지 말라고 하는 액체가 부동액이죠. 냉각수가. 근데 그러면 지금 말했듯이 제가 또 냉각수라고 그랬어요. 부동액이라고 그랬는데 왜 냉각수라고 또 그럽니까? 냉각수는 부동액이랑 다른 애인가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부동액통 따로 냉각수통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부동액통이잖아요. 얘가 부동액통인데 냉각수통 어디 있어요? 냉각수통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부동액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냉각수라고 부릅니다. 왜죠? 왜일까요? 네, 맞아요. 여름에는 엔진의 배기 온도가 이미 30도 내외예요. 뭐 27도, 28도, 요즘 막 더우면 34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이미 30도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엔진을 시동 걸자마자 바로 라디에이터 팬이 가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식혀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빨리 끓으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냉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액은요? 예, 맞습니다. 겨울에는 부동액이라고 불러요. 왜?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져 봤죠? 그래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경우 물은 반드시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엔진룸에 있는 물이 얼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고 그 팽창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엔진룸 워터 자켓 부분들이 크랙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름에는
냉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액체를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뿐이지 두 개가 서로 다른 통이 있어서 여름엔 냉각수통, 겨울엔 부동액통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 배웠죠? 부동액이랑 냉각수는 결국 같은 건데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얘의 역할은 뭐라고요? 엔진의 과열 방지 및 냉각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겨울에는 얼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0도면 넣는데 그리고 물은 100도면 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아까 제가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도 가고 뭐 철원 같은 경우는 영하 28도, 30도까지 간다고 해요. 겨울에는 얼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그러면 여름에는요. 80도, 90도 정도 되면 엔진룸에 있는 물이 펄펄 끓기 시작을 해서 썸머스탯이 열려 라디에이터 드릴로 가서 물을 식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100도가 금방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기화가 될 것이고 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증발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엔진 룸 안에 있는 워터 재킷 쪽에는 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물만 가지고는 냉각수 역할을 또는 부동액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다른 화학적인 물질과 섞어서 냉각수 또는 부동액이라는 애를 만들게 됩니다. 보통 그 화학적인 부동액 역할을 하는 애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초록색 또는 파란색이 에틸렌 글리콜 성분지를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얘가 60%, 물이 40% 정도를 같이 혼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물은 보통 수돗물,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무조건 수돗물 하나는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거리 운전 중에 목이 말라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더랬죠.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운 후 내리려는데 옆에 스타렉스가 굉장히 급하게 와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차를 세우자마자 본넷을 미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씩씩하게 2리터 정도 되는 생수를 하나 사갖고 나오십니다. 나오시더니 어떻게 열심히 보조 탱크에다 막 붓고 계시더라고요. 한 통이 다 들어가는데 그 한 통을 다 넣고 뿌듯하다는 듯이 잠시 담배 한 대를 피우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조만간 엔진 내부가 다 녹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냉각수로 사용 불가한 물 뭐가 있었죠? 네,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 절대 생수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분은 아주 자신있게 생수를,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 생수를 차에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냉각수가 없어서 급한 대로 응급조치를 물을 채워야겠다 싶으신 분은 우리 주변에 흔하죠? 지하수 절대 말고요. 수돗물, 수돗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 우물물 있잖아요. 지하수 하시면 안 돼요. 수돗물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물들이야. 뭐 빗물, 뭐 언제 우리가 빗물을 받겠어요. 정수기물, 중류수 언제 끓일 거야? 언제 끓여서도 갖고 다닐 거야. 근데 정수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양보하세요. 그냥 뭐 정수기 좋은 걸 줘. 그냥 수돗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부동액과 물을 혼합했을 때 그 비중을 보는 거예요. 비중. 예, 그 비중을 볼 때 보는 측정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냉각수 및 보충 및 점검을 하는 곳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왼쪽이 뭐예요? 얘가 냉각수 보조 탱크, 얘가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있는 뭡니까? 라디에이터 압력 캡이 되겠죠. 자, 이 둘은 여러분들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고요. 라디에이터 압력 캡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사람 손이 있고요. 손이 절대 닿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물 같은 그림, 파도 출렁거리는 그림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화살표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해놨죠? 이게 뭐야? 이 안에서 물이 끓고 있으니까 절대 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압력이 몇 1.1바를 넘어서게 되면 지가 압력 캡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걸 그릴에 있는 오버된 압력을 어디로 보조 탱크로 보내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보조 탱크에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맥스 미니가 있습니다. 이 맥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약간 초록색 밑에 바닥에 깔린 거 보이시죠? 요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이 보시면 이게 이제 냉각수, 에틸렌 글레콜과 물이 이제 혼합된 액체가 지금 많이 증발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시고 색깔이 선명하고 이 부유물이 없다 싶으면 수돗물 채워주시고요. 만약에 부유물이 좀 있고 지저분하다 싶으시면 뭐 가까운 카센터 가셔서 정비하실 때 냉각수 한번 교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엔진의 왼쪽 또는 오른쪽 냉각수 보조 탱크를 얘기하고 보통 근데 이제 저희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배터리가 있고 뭐 휴즈 정선 박스가 있고 그리고 에어 클리너가 보통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디에이터 캡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위험하고 뜨거울 때 열지 마시오. 돈 높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0.9 얘는 뭐예요? 라디에이터 캡 압력이 스프링이 당력이 열려서 물을 순환시키는 압력 해제를 시키는 물이 끓으면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압력 해제를 시켜줘서 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압력을 낮춰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그때 0.9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부동의 그 에틸렌 글레콜이라는 계열과 프로필렌 글레콜이라는 계열로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액은 크게 세 종류를 얘기를 해요, 저희가. 첫 번째, 컨벤셔널 초록색 액체를 얘기를 하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주 쓰는 애죠.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교환 주기가 2년에 4만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다, 폭스바겐 차량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5년에 24만 정도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이제 뭐 24만을 다 보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상태에 따라서 교환을 할지 아니면 물만 보충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얘는 이제 유럽에서 제작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뭐야? 대부분 이렇게 부동 혜택이 초록색, 얘처럼 초록색 또는 파란색인 경우죠. 그래서 유럽은 노란색, 대우나 혼다, 폭스바겐은 뭐 분홍색을 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뭐꼭 중요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나 대충 이 정도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틸렌 글레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겠어요? 예,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한테 좋지는 않죠. 보통 혼합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60대 40을 가지고 있고요. 겨울에 45도 이렇게 희석을 시켰을 경우에 겨울에 45도, 영하 45도까지 얼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50대 50, 물 50, 부동액 50으로 했을 때 영하
35도까지 동결되지가 않습니다. 얼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이 60이고 에틸렌 글리콜이 40이면 영하 25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물이 65고 에틸렌 글리콜이 35다. 그러면 영하 15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경우에는 무색이고요. 향이 없습니다. 약간 단맛이 나기는 하는데 독성이 없기 때문에 식품 첨가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청색을 많이 띠고요. 얘는 이제 정비소 말고도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따로 사서 살 수 있는 그런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은 크게 이제 저희가 초록색과 파란색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노란색과 분홍색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냉각수라는 걸 어디 이 엔진룸 안에 분포를 시켜 놓습니다. 워터자켓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 안에서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폭발 압력에 의한 열을 물이 다 흡수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으면 이렇게 썸머스탯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썸머스탯은 요 부분이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요 스프링이 어떻게 밀어줍니다. 왁스가 녹아서 뜨거운 물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밀어줍니다. 그러면 썸머스탯에 의해서 요 사이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여기 상호수, 상라바호수라고 해요. 현장에서 라디에이터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라바호수라고 얘기를 하고 라바호수가 라디에이터 그릴 전면에서 위에서 물은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전면에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워지겠죠. 점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가워지니까 라바호수, 하우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 워터펌프로 가겠죠. 워터펌프에 의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엔진룸 안으로 밀어넣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엔진룸에 있던 뜨거운 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물로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순환하는 방식을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들어가는 이 물이 순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엔진룸에 있는 물은 빨리빨리 식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라디에이터에서 물이 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냉각수의 끓는 점이 11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때 워터펌프가 좀 더 빨리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구도 라디에이터 팬까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팬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물들을 평소보다 좀 더 빨리 식혀서 워터펌프에 의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엔진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제 순환을 시키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 썸머스탯은 몇 도에서 열린다? 보통 80에서 90도 사이면 썸머스탯이 열려서 수문이 열리는 것과 같죠? 엔진룸에 있는 물을 어디로? 라디에이터 그릴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 물이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엔진이 뭐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몇 도인지, 지금 현재 냉각수 온도가 몇 도인지,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얼마나 더 물을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물을 얼마나 더 빨리 식혀야 될지를 ECU에게 보고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수온 센서라고 얘기합니다. 수온 센서. 그래서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해서 라디에이터 쿨링팬이 저속으로 돌지, 중속으로 돌지, 고속으로 돌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 오일 캡 또는 오일 게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보통 이제 5,000km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옛날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10,000km, 15,000km, 해당 타종마다 다 다릅니다. 쓰는 오일도 많이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뭐 꼭 5,000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 차량 같은 경우에 5,000km를 넘기지 마세요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키로수가 있느냐면 보통 각종 오일에는 우리 먹는 식용유도 마찬가지죠. 참기름하고 뭐 들기름하고 뭐 앞착이냐 뭐 아니면 음, 열을 가해서 짠 기름이냐 냉각 방식에 의한 짠 기름이냐에 따라서 무슨 성분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이 엔진 오일도 타가 먹는 애기 때문에 좋은 걸 넣어주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오일이라고 뭐 합성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실린 보건제가 있습니다. 실린 보건제. 실린 보건제가 있어서 얘가 뭐예요? 각 부위 쇠와 쇠가 만나는 부분 또는 마찰이 있는 부분에 우리 고무줄처럼 풍신풍신한 성격을 가진 애가 우리 락앤 알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일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엔진은 뜨겁기 때문에 뜨거웠다가 식을 때 어떻게 돼요? 경화돼요, 점점. 경화되게 됐을 때 차 진동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고무줄이 오래되면 끊어지죠? 그것처럼 얘도 크랙이 발생하거나 유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성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걔네들이 경화되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누유가 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끔 복원 다시 원래 상태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키로수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마다 쓰는 오일의 성격에 따라서 키로수는 약간씩 변동이 될 수 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얘는 이제 엔진 오일 게이지예요. 예. 엔진 오일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이 L 그리고 오른쪽은 F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엔진 오일 게이지 오일 다 넣고 시동 걸었다 꺼서 뭐 1분 정도 있다가 어떻게 L과 F 사이에 딱 중간에 오는 게 좋다. 또는 최대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일이 있다면 L과 F 사이 중간에 맞춰주면 됩니다. 자, 엔진 오일이란 아까 같이 오일실, 오일링, 오일실, 뭐 복원 능력, 복원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엔진 오일 자체는 끈적끈적한 또 미끌미끌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활작용, 냉각작용, 기밀작용의 성질, 대표적인 세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윤활은 우리 쇠와 쇠가 마주칠 때 서로 미끌림을 할 때 약한 쇠가 먼저 닳게 되겠지요. 그죠? 맞물리고 부딪히고 회전하는 동안에 그 마찰면에서 먼저 닳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마찰력을 억제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정교하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엔진 오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엔진 오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질이 낮은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만큼 마찰력이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각 부품들이 어떻게 돼요? 마모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엔진 수명이 짧아지니까 똥차, 아유 이놈의 똥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냉각적용. 냉각적용은 왜 엔진 오일이 냉각적용이야? 어? 우리 냉각적용은 뭐가 합니까? 또 냉각수가 하죠. 냉각수. 냉각수가 하는데 왜 엔진 오일에서 냉각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죠? 엔진의 냉각은 라디에이터 그릴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1차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해요. 얘가 먼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엔진에 있는 물을 다 식혀주어서 엔진이 정상적인 온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 또 엔진 오일도 같이 보태서 냉각 효과를 일으킨다. 어디에서 발생한 열을 실린더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어디로 엔진 블록을 통해서 엔진 블록은 또 어디에 뭐가 있어? 물이 있잖아요. 엔진 블록.
물이 워터 재킷들이 있잖아. 물 통로가 있잖아요. 물 통로에 의해서 엔진 블록이 다 식고 있는데 그럼 그 식은 애가 다시 또 누구를 흡수한다는 얘기야.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한 압력, 열을 흡수를 해서 물에 전달을 하면 물이 또 그 열을 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 가서 식혀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린더 벽면과 피스톤 벽면 사이에 공간이 약간씩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오일, 윤활 때문에.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쇠끼리 부딪히면 안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일을 발라주게 됩니다. 그럼 그 오일이 윤활 작용만 하는 게 미끄럼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피스톤에서 먹은 열을 실린더 벽면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냉각 역할, 전달자 역할도 해준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실린더 피스톤 사이의 기밀작용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 피스톤 링은 한쪽이 절개되어 있습니다. 그 절개되어 있는 곳으로 압력이 셀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유막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덜 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끈적끈적한 애가 구멍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밀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엔진 오일의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차에 어떤 기유의 엔진 오일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했다면 이제 남은 결정은 딱 하나, 바로 엔진 오일의 점도입니다. 엔진 오일의 용기 표면에 보면은 브랜드 이름, 오일의 이름, 용량, 얼만큼 몇 리터짜리를 쓸 건지, 그리고 점도, 브랜드 이름 여기 있죠. 이렇게 브랜드 이름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점도라는 것을 하나 보시게 되면요. 무슨 W-50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OW-50이면 얘는 W라는 건 이제 겨울에 이 점도를 얘기할 수 있다. 50은 더운 뜨거울 때의 점도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렇게 이제 OW 50, OW 30, OW 20, 40, 60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OW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10의 자리 같은 표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OW4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 엔진 오일, 지금 이 통에 들어있는 엔진 오일이 얼마나 끈적끈적한가, 얼마나 묽은가를 나타내주는 표준 지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W 앞에 숫자는 겨울철, 영하의 온도일 때 점도 지수를 나타내고요. 그 뒤에 다시 요 40, 여기 40, 뭐 30, 20, 50, 60까지도 이제 나타내는데 요거는 이제 상온일 때 뜨거운 물에서 얼마나 얘가 점도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시면 OW30이면 뭐예요? 영하 30도까지 점도가 파괴되지 않고 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30은 뭡니까? 영상 40도까지 끓어도 점도가 망가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다? 끓어도 망가지지 않는다. 몇 도까지? 50도 이상일 때 50도 이상이 올라가도 점도가 망가지지 않는다. 겨울에는 영하 15도까지 가도 괜찮다. 고로 0W 그러면 뭐예요? 얘는 올라가면 갈수록 점도 유지가 더 좋은 거지요. 0W40 그러면 영하 50도에서도 안 얼고 영상 50도 이상까지 올라가도 얘는 50도에서도 점도가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점도 지수가 낮을수록 엔진 오일이 묽다라는 얘기죠. 점도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엔진이 회전하는 동안 저항이 줄어들어요. 저항이 어디서 들을까요? 피스톤과 실린더 변명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위아래로 마찰이 일어날 때 점도가 약하다면, 묽다면 피스톤이 실린더 벽면을 미끄러지는데 저항이 덜 하겠죠. 하지만 점도가 많다면, 높다면 실린더 벽면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피스톤은 좀 뻑뻑하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연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진이 회전하는 동안 저항이 많이 발생하면 연비가 나빠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고온으로 가도 점도가 유지되면서 엔진 보호 측면에서 좋은 엔진 오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배기량 8기통 이상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8기통 이상의 이제 대출력 고회전 엔진에는 고점도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4기통이라고 얘기하는 엔진에는 뭐 2000cc 정도를 얘기하겠죠. 2000cc, 뭐 3000cc도 갈 수가 있겠지만 4기통, 6기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예, 그렇죠. 5W30의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2000cc 이하의 작은 엔진에 여기에서 보이는 여기 15W 50 이상, 즉 60 같은 이제 고 점도 엔진 오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실린더 벽면과 피스톤 간의 마찰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연비가 확연하게 나빠지는 걸 체감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점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는 몇이다? 보통 5W30을 사용한다. 근데 요즘 차량들은 워낙 연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끔 5W20 저점도 오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젤 차량들은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가 장착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규격이 만족하는 오일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자세한 규격 내용이라든지 사항은 제품 엔진 오일통 뒷면에 차량 제조사의 규격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직접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도 차량에 맞는 규격의 엔진 오일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차에 맞는 엔진 오일을 매뉴얼상에 권장하는 점도를 가진 오일을 선택을 하였다 하면 내가 어떤 종류의 엔진 오일을 넣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엔진 오일이 있는지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엔진 오일의 주성분, 흔히 이제 기유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광유와 합성유를 이제 서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광유는 원유의 이제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오일이고요. 합성유는 이제 여러 물질의 화학적인 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오일이 합성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합성유가 더 고급 엔진 오일이겠죠, 광유보다. 광유 엔진 오일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성유의 그 장점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뭐 차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은 합성유를 찾아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죠. 자, 합성유의 종류도 이제 보시게 되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유, 즉 기유는 VH, VI, PAO, 에스트레 오일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광유 계열의 기유라도 첨가제를 첨가하여 합성유의 성능을 만족하면 뭐 합성유를 분류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VHVI 기유가 되겠죠. PAO 기유는 현재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합성 기유로서 대부분 이제 브랜드의 이제 합성유들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고가의 기유가 이제 에스테르 기유인데요. 모든 엔진 오일들이 기유만으로 이제 구성된 게 아니라 높은 함량의 이제 기유에 각종 화학적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이 첨가제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반드시 비싼 합성유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합성유들 간에 이제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꼭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보통의 주행만을 하는 차량이라면 PAO 정도의 합성 기유를 엔진 오일로 사용하시면 충분하고요. 그 이상의 엔진 오일은 무용지물에 이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 왜냐면 3번 에스테르 오일 같은 경우에 요 에스테르 오일이요. 요 에스테르 오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일회용 오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언제? 레이스카, 가옥주행 시에.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가옥주행이라기보다는 고온에서 잦은 반복을 하고 있죠. 서킷 주행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테르 오일이 굉장히 좋은 오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쓰기에는 적합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 PAO 정도의 오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I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일반 광유에다가 조금 더 첨가제를 넣어서 만든 오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오일은 뭐다? PAO 오일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합성유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탱크는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터 실린더를 지나서 브레이크액을 밀어넣게 되면 브레이크 오일이 어디로 브레이크 오일 라인의 압력이 형성이 되어서 이 유압을 통해서 네 바퀴의 유압이 전달되고 전달된 유압이 브레이크 패드를 누르게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가 어디? 디스크 드럼과 마찰을 통해서 차량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의 비점은 보통 비점이 높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DOT, 도트라고 읽습니다. 보통 DOT 뒤에 숫자가 높은 것일수록 끓는 점이 높다, 즉 비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에게 수분이 생길 경우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와 마찰할 때 생기는 고온열에 의해 수분이 끓게 되는데 이 끓어오르는 수분으로 생긴 기포 때문에 수증기가 압력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압력에 의해서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제동력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내가 밟은 것보다 더 멀리 가서 차가 쓰게 된다라는 얘기 되겠지요. 이렇게 끓는 브레이크 오일로 인해서 이제 제동력을 잃을 현상을 우리는 베이퍼 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이퍼 락 현상은 브레이크를 자주 밟을수록, 즉 마찰열이 자주 발생할수록 더욱 쉽게 생기게 되고요.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는 급 커브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내려올 때 발생 빈도가 높아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브레이크 오일 통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 통은 안에 내부가 투명하지는 않지만 브레이크 오일을 넣었을 때 그림과 같이 약간 노란색 또는 뭐 투명한 물이 담겨져 있는 정도를 통 밖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통 옆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맥스, 미니, 이렇게 표시된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채우실 때 요 맥스 부분까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오일이 새더라도 어디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미니멈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브레이크 오일의 성능 등급은 도트 3, 도트 4, 도트 5, 도트 5.1 등이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비등점이 높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트 3와 도트 4, 도트 5.1 같은 경우에는 글리콜을 주 성분으로 만들고 대중적인 자동차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트 5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고성능 스포츠카 또는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트5 이상은 스키에 민감해 교환 시기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에 사용하시려면 수시로 오일을 점검하고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트4와 도트3는 서로 호환이 됩니다. 하지만 도트5는 도트3, 4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도트3는 뭐라고 그랬어요? 글리콜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 도트5는 실리콘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트3로 채웠는데 모자라. 그러면 뭐예요? 도트4로 채워도 될까요? 라고 물으실 필요 없겠죠? 도트3와 도트4, 도트 5.1은 서로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트4에 도트3를 섞거나 도트3에 도트 4를 섞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5.1은요? 이게 섞어도 상관없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도트 5하고 도트 5.1은 굉장히 수분에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보통 도트 3하고 도트 4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차에도 아마 도트 4, 도트 3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혼합을 하시더라도 도트 3, 도트 4만 서로 혼합을 하시고 도트 5하고 도트 5.1은 서로 섞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트 3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205도까지도 열을 견디고요. 약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155도, 도트 4 같은 경우에는 260도까지 견디는 게 가능하고 젖은 상태에서는 180도까지 견디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브레이크 오일이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요 수분 테스터기 가지고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분 테스터기는 보통 이제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통 안에 이 요 뾰족한 두 개의 탐진봉이 쑥 들어가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수분 함유량에 따라서 몇 프로인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점등이 되겠지요. 이 점등되는 걸 보고 아 얘가 지금 몇 프로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분 체크기로 3에서 4% 이상 되면 교체할 시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행머리에 따른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색깔이 변화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도트 4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품일 때는 맑은 식용유 같은, 식용유보다 좀 더 맑아요. 맑은 식용유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3만에서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 수분이 이제 보통 1, 2% 정도 함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분에 의해서 이미 변질이 되고 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처음 새 거일 때보다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4만 킬로 이상을 넘게 계속 타시게 되면 점점 이 색에 가깝게 오른쪽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참기름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그런 색깔의 농도라고 할까요? 그런 농도로 점점점 변하게 되고 이 아랫부분에 보면 슬러지가 이제 우리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넣고 태우게 되면 프라이팬 가장자리 슬러지 까만 재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런 부유물들이 여기에 점점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ABS 브레이크 라인에 막히게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바퀴로스마다 수분 함량에 따른 색깔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보통 브레이크 오일은 3만에서 4만 정도의 교환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분 테스터기로 찍어보시면 정확하게 내가 몇 프로 정도 지금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육안 점검 아니더라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ECU, 즉 ECM이라고도 부르는 컴퓨터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어화로 바뀌면서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ABS 따위의 장치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를 ECU 또는 EC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개발 목적은 당시에는 이제 점화시기하고 연료 분사, 공회전, 한계값 설정 등에 대해서 엔진의 핵심 기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목적이었지만 차량과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면서 자동 변속기도 제어를 하게 되고 구동계통, 제동계통, 또 조향계통 등 차량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어하는 역할까지 오늘날 하고 있지요. 엔진 제어를 예로 들자면 엔진의 회전수, 흡입 공기량을 제어하게 되고요. 흡입 압력, 악셀레이터를 어느 정도 밟았느냐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 정해놓은 점화 시기에 맵 센서 값이라든지 연료 분사, 맵값 등 다양한 값들을 조회해서 수온 센서 또는 산소 센서 등의 값은 보정값으로 이용을 하여 인젝터의 연료 분사율을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료의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결정을 한다라면 엔진이 망가지지 않도록 각 항목별에 수치 한 값씩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ECU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장 장치를 제어하는 사람의 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U 또는 ECM의 초기 방법은 뭡니까? 배터리 마이너스 장자를 10분 정도 뺐다가 엔진능 또는 휴즈박스 내에 ECU 휴즈를 뺐다가 껴도 초기화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즉 메인 전원을 10분 정도 분리를 시켜주면 초기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차가 운전자의 학습 패턴을 운전 습관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 학습을 초기화시키는 게 ECU, ECM 초기화죠.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운전 습관을 ECU, ECM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학습해서 공기 흡입량, 스로틀 및 점화 타이밍 등을 조절해서 최적의 연비 효율을 끌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ECU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냥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BCM, ABS, TPMS를 들 수가 있고요. BCM은 말 그대로 바디 컨트롤 모듈인데 운전자의 편의상에 컴퓨터가 또 하나 딸린 거죠. ECU는 엔진룸 내부에 있는 엔진 제어 장치에 관련된 대표적인 컴퓨터라고 한다면 각각 부분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의 컴퓨터를 두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전자 편의를 돕는 제어 장치의 컴퓨터가 뭐다? BCM이다. 그리고 또 하나 ABS는 뭐다? 바퀴가 급제동을 했을 때 주행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되는데, 즉 핸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나는 왼쪽으로 꺾었는데 차는 바퀴만 왼쪽으로 꺾였지 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슬라이딩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퀴를 잡는 게 아니라 놔주어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제동이 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잠시 놔주는 현상을 ABS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TPMS는 뭐예요? 타이어 프레셔죠. 타이어 프레셔. 얘는 뭡니까? 압력이에요, 압력. 타이어 공기압, 네 바퀴 공기압.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쪽 바퀴가 얼마만큼 주저앉았는지 잘 모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 네 바퀴 공기압이 한 바퀴라도 틀린 애가 있다라면 운전자에게 지금 네 바퀴 중에 한 바퀴 어느 쪽 바퀴가 지금 공기압이 낮아요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ECU 판단에 의해서 공기압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지면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워주게 됩니다. ECU에 제어되는 기능들은 앞에 제어 로직을 봤었지만 이번에는 표로 한번 볼게요. 각 지표로 보신다면 각 실린더에 분사되는 연료량, 자, 엔진의 RPM과 트로틀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죠. 점화 타이밍, 각 실린더에서 언제 연료를 뿌리고 언제 점화를 시킬 건지, 점화를 좀 빨리 할 건지 늦게 할 건지, 그리고 공회 전시 엔진이 RPM 규정값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 또 냉각수 온도가 차가울 때 또는 높을 때 연료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덜 공급하거나 하는 정도를 계산할 때 쓰는 거죠. 연료 압력 상태 확인은 뭡니까? 4개의 실린더에서 같은 압력으로 터져야 되는데 어느 것은 높게, 어느 것은 낮게 터질 경우 각각의 사용량에 따라서 맞게 상태를 보정하기 위한 게 연료 압력 상태 확인이죠. 공기 연료 혼합비죠. 2, 300엔 혼합은 14.7대 1입니다. 이 혼합 비율이 맞는지 제대로 연소가 되고 있는지 ECU에 의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ECU 그러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매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매핑은 이제 사람의 두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주행 성능 습관에 따라서 얘는 연료를 얼만큼 쓰는 게 좋다, 얼만큼 빼는 게 좋다라는 거를 최적의 값을 찾아서 그것을 규격화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조사들이 보통 ECU를 통해서 엔진 출력이 대안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동일한 차량이라도 운전자의 습관이나 차량 환경에 따라서 차량의 내구성이나 퍼포먼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차량 제조 시 엔진 출력에 제한을 두어 내구성을 유지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즈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즈박스는 전장 부품에 과다한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을 정기적 이상이 흘러나가는 것을 예방해주는 휴즈들을 모아놓은 것이 곧 휴즈박스입니다. 엔진룸에 있는 것은 정션박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개의 단독 커넥터와 멀티 커넥터를 상호 이제 변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자가 정선 박스지요. 실내에 있는 것은 실내 운전석 하단 왼쪽 동아리 옆에 있는 것이 실내 휴즈 박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건 지금 정션 박스와 휴즈 박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미션 오일 레벨 게이지. 미션 오일을 점검할 때에는요, 차량을 시동을 걸어 평평한 곳에 위치시켜 놓고 최소한 미션 오일이 80도 이상이 되도록 한 뒤에 엔진 레버는, 변속 레버는 P 또는 N 위치에 두고 미션 오일 레벨 게이지로 오일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hot 또는 cold라고, 여기는 cold라고 돼 있고 여기는 hot이라고 돼 있습니다. hot 또는 cold라고 돼 있을 때 각각 엔진이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열을 받았을 때는 hot의 위치에 오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장치들이 맞물려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감소시켜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미션 오일의 적정 온도는 보통 80도에서 100도이고요. 120도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동 변속기 오일의 고장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변속기 오일의 온도는 왜 올라갈까요? 네, 엔진 라디에이터에서 20% 정도 이제 막혔다. 라디에이터가 막혔어. 그렇다면 얘 미션 오일도 올라가겠죠. 미션 오일도 쿨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엔진 내부 순환계통에 이상이 생겨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퍼프 컨버터가 불량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 변속기 내부에 이상이 발생해서 클러치나 브레이크가 슬립되는 경우, 서로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 엔진 오일이 자꾸 타겠죠. 미션 오일을 또 규격에 맞지 않는 오일을 사용했다거나 또는 경차식 기어를 뒤에 두고 오랫동안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도 미션 오일이 열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체 구간이 길어져서 서행과 정차를 계속 밟는 경우 또는 초고속 주행을 할 경우 미션 오일이 열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션 오일이 부족하면 출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부속이 마모되고 과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션은 자동 변속기하고 수동 변속기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유체식 푸프 컨버터가 있고요.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수동으로 내가 기어를 넣어서 동력을 줬다 뺐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자, 주행거리에 따른 이제 미션 오일의 색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과 같은 오일을 사용하고요. 최초 3만 킬로 정도일 때에는 맑은 투명한 붉은색 오일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기가 지나게 되면 오일이 타게 되는데요. 열에 의해서 슬립이나 압력이나 또는 순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의해서 오일이 약간 변질이 되게 되는데 이때 오일색이 보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3만에서 4만 킬로 정도입니다. 4만 킬로 이상 타게 되면 검붉은색이 완전히 흑색에 가까운 붉은색이 되게 되고요. 이때는 다량의 쇳가루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일 점도나 색깔을 보신 뒤에 좀 많이 탁하다 싶으시면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 부품 명칭 알아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 커버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엔진 오일 게이지, 다음은 배기 매니폴더, 다음은 미션 오일 게이지, 다음은 배터리, 다음은 퓨즈 박스, 다음은 에어 클리너. 자, 비가 오면 전면 유리창을 닦아주는 애죠. 와이퍼 아세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어셈블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탱크 있죠. 브레이크 오일. 자, 다음은 뭡니까? 그렇죠. 파워 커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도 있고, 그 다음 탑 마운트, 파워 스티어링, 오일 탱크, 냉각수 탱크, 워셔액 탱크, 라디에이터 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시란 자동차의 차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주행의 원동력이 되는 엔진을 비롯해서 엔진의 동력을 구성하는 바퀴에 전달되는 동력 전달 장치, 주행 방향을 조정하는 조향 장치, 충격이나 진동 등을 완화하는 현가 장치, 그리고 정차 및 주차 등을 위한 제동 장치와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지금까지 자동차 동력 발생 시스템 중 엔진룸 내부에 있는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샤시란 자동차의 차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주행의 원동력이 되는 엔진을 비롯해서 엔진의 동력을 구성하는 바퀴에 전달되는 동력 전달 장치, 주행 방향을 조정하는 조향 장치, 충격이나 진동 등을 완화하는 현가 장치, 그리고 정차 및 주차 등을 위한 제동 장치와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